오늘 첫 번째 사건은 선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악질 악플러 또 악질 레카가 있죠. 유튜버 뻑가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뻑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요. 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는 또 다른 유튜버인 잼미라는 사람이에요. 남친 유무를 물어보는 질문도 성희롱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본인은 웃으면서 희롱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는 점, 그 포인트가 싫은 겁니다. 유튜버 잼미가 급진적 여성주의자는 악의적인 영상을 수차례 게시한 뻑가. 그것을 지적으로 도를 넘는 비방 그리고 성희롱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성희롱까지요. 딸이 고통받는 걸 견디지 못한 잼미님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 잼미님은 지속적인 악플과 비방에 정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시는데요. 악플 다는 놈들아, 사람 힘들고 마음 게 즐거운데? 사이버레카의 집요한 음해가 끝내 모녀의 목숨을 나란히 앗아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그런 일까지 생겼겠어요. 그 이후로 이제 뻑가를 가리켜 모녀 살인범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뻑가의 정체를 밝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네. 결국 정체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외국 기업 뒤에 숨어있는 사이버 레카들의 악질적인 행위, 참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국면을 일시에 뒤집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유튜버 과즙세연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유튜버 과즙세연이 방시혁 씨와 함께 미국에서 목격된 것을 악의적으로 부풀려서 성상납을 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고요. 도박을 했다는 근거 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민망한 그런 정도입니다. 유튜버 과즙세연, 본명 인세연 씨는 뻑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요. 피고의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서 정보 게시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글에 송달시킨 후에 구글로부터 신원 정보를 받아서 피고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미국의 그 소송 절차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증거 수집 또는 증거 게시 절차입니다. 익명의 그 SNS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SNS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의 디스커버리를 이용해서 그 SNS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5개월 만인 작년 12월 정보 공개 요청을 일부 승인한 미 법원. 미국 법원이요, 신원 공개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자마자 번개같이 그간 올렸던 이런 비방 영상들을 다 삭제를 했거든요. 약 1200개가 넘는 동영상을 모조리 삭제해 불과 약 100개만 남겨둔 상황. 아니 지운 영상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다행히 어떤 다른 유튜버가 그 1000개의 영상을 다 저장하고 있다. 문제 삼고 싶으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연예인 악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연예인은 공인이다. 뭐 인기를 누린다면 악플쯤이야 숙명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우리 이것이 엄연한 범죄이다라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죠. 네, 그에 따라 연예인들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배우 도경수 씨입니다. 팬심으로 포장된 악성 댓글의 폭주. 더는 견딜 수 없어 칼을 빼든 도경수 씨. 도경수 씨의 소속사는요, 악성 게시글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악플러 신원이 특정이 됐습니다. 결국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네. 도경수 씨와 소속사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악플러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레카의 대명사로 손꼽히던 탈덕 수용소 역시 익명 뒤에 숨어 장원영 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는데요. 장원영에 대해서는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질투로 무산시켰다. 장원영은 중국인이다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 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성매매, 성상납, 성형수술 의혹 등 비방 수위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요. 유튜브에 보면 회원제로 해서 그 유료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걸 공개하겠다. 유료 회원이 된다면. 그래서 네. 별도의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은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24년 4월 11일 기준으로 그 회원 수가 498명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네. 규모인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뭔가 플랜을 짰군요. 그래서 그걸로 상당한 수익을 냈는데 2년간 2억 5천에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검찰은 이러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탈덕 수용소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했고요.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해당 재산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런 사이버 레카들의 만행을 일시에 뿌리 뽑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유튜버 찌양 협박 사건이 되겠습니다. 찌양이 지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챙겨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번 2억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달로 그만하면 줄 수 있네. 사이버 레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협박 가해자들을 고소한 유튜버 찌양. 찌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공갈 및 방조 혐의가 인정돼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사이버 레카 콘텐츠를 즐겨 소비하는 구독자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나 또 한 줄의 글이 무시 못할 정도의 힘을 지닌 요즘인 만큼 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혼 소송. 이혼 소송이 아닌 파혼 소송에서도 금전 배상 문제가 심심찮게 오간다고요, 변호사님? 이혼 또는 사실혼 해서뿐만 아니라 이 파혼 단계에서도 많이 오시는데요. 파혼의 경우에는 내가 들인 비용을 내놔 이러한 이제 금전적인 또는 정신적 위자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동거와 나날이 늘어난 추세라서 파혼 소송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상 약혼 관계 이미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예가 신혼집을 이미 계약했다 또는 결혼식장을 예약했다 이런 경우를 약혼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청첩 모임도 하고 이랬는데 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왜 받게 만나죠? 됩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왜 만나고 왜 결혼을 한다고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간 줬던 뭐 선물이든 뭐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심정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엔 이 상황에 너무 힘들었던 예비 신랑은 내가 그동안 들인 비용,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이 많다. 그리고 나는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정신적 의자료를 배상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신랑은 내가 관련돼서 쓴 비용은 다 청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상견례 비용, 결혼식장 예약 비용,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항공권 이미 예약한 그 비용, 심지어 프로포즈에 들어간 돈까지 소장에 다 적어서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프로포즈 비용까지 내놓으라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김주호 아나운서가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요즘 프로포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급 호텔에다가 선물 쫙 깔아놓고 이벤트 직원들까지 써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렇게 되면 수백, 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장 계약금 그리고 상견례 비용, 결혼식 때문에 드린 거 맞아. 그거 다 물어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대망의 프로포즈 비용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네. 이 프로포즈 비용인데요. 결국에는 재판부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결혼식 딱 비용으로 봐야 될까? 예를 들자면 네. 프로포즈 했는데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제 과정에서 드린 비용이다라고 봐서 이거는 X. 프로포즈는 교제 중 발생한 것이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신부 측도 예단비 500만 원을 돌려달라. 이제 반속,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맞고소를 하게 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느끼시기에 뭐 왜 이래? 본인이 왜 이걸 청구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1976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파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잘못한 사람은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죠. 아, 유구한 판례네요. 그때부터 이런 사랑과 전쟁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랑과 전쟁 나왔습니다. 네. 네. 물질적인 것들, 가구든 예단이든 이런 거든 물질적 재산도 있지만 살아있는 반려동물들도 있잖아요. 이 반려동물들 가운데도 소송이 벌어지는 일도 가끔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 이제 파혼 사례에서도 그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내 강아지를 키워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 만에 예비 신부의 문제로 파탄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부는 나는 이미 증여받은 건데 뭐? 그럼 내 거잖아. 왜 돌려달라고 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예비 신랑분이 강아지 인도, 개 인도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에서는 위탁 양육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연인 및 부부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그 계약도 종료됐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반환해라 라고 보았습니다. 아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약혼 결혼 관련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이제 약혼이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결혼도 새로운 출발점이거든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법적 소송까지 가면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니까 당장 뜨거운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을 의미 있게 보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 높이 입장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찾으시니까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해서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도 그냥 걔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돈 못 드려요. 그냥 법적으로 하시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끊긴 전화.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양이 탐정 아시나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고양이를 찾아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묘를 잃어버린 집사들이 정말 속을 태우고 있을 때 가족을 찾아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최근에 한 고양이 탐정에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강묘문을 설치해놨거든요. 예, 거기는 걔가 거기 뛰어넘어가서 나왔나 봐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의뢰를 하시게 된다면 출장비는 25만 원이고 출장비가 25만 원. 네. 예, 그 다음에 고양이를 찾게 되거든 사례비는 20만 원.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출장료와 성공 보수 금액을 안내한 뒤 의뢰인이 불러준 주소로 찾아갔는데요. 제가 다 한번 살펴볼게요. 밀폐된 좁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집안 곳곳을 수색한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구 밑에 웅크려 있던 고양이를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고양이를 찾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해프닝이 네. 날선 언쟁으로 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성공보수 20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 보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집사님 그 아직 사례비 입금이 안 돼서 연락을 다시 한번 드려봤어요. 그 2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그거를 사례비를 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돈 못 드려요. 그냥 법적으로 하시면 법대로 하세요. 사례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말로든 어떤 것이든 계약이 성립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의 해석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의견이 있다. 뭐 이걸 찾아주신 건 고맙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조금 좋게 말씀을 하셨다면 조율의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맞습니다. 계약은 네. 일단 지켜야 한다. 고양이 탐정과의 약속,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고지한 것도 있지만 문자로 그 주소를 받기 전에 제가 안내장을 한 장을 더 드려요. 그 내용에는 이제 다시 한번 사례비는 20만 원이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합니다. 안내장에. 의뢰 신청 동의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보수 20만 원이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례 역시 엄연한 계약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사례금을 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믿고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상대방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제 소소한 사례금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득 스치는 게 그 운전하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목격자를 쳤습니다라든지 사례금을 주겠다 약간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설마 이런 걸 떼어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절박해서 그렇게 다 살해하겠다고 해두고서 찾았는데 그거를 안 준다면 이거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인 성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격자 수배 전단에서 사례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는 유상 강고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례금이 구체적일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유인 강고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목격자가 내가 똑똑히 봤어요, 뭐 실질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했을 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해할 의향이 있음 내지는 필요시 사례금 지급함 등으로 조건이 모호하거나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남을 돕기 위한 건데 이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현실이 좀 슬퍼요, 슬퍼.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